2021년 11월 학평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입니다. 선악동 나그네가 첫 번째 작품이에요. 선악동 나그네는 이청준의 소설이고요. 이 소설에는 판소리라는 예술을 하는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이 한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핵심 정리 부분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토성 현장감.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죠. 여기에는 특히 사내가 얘기하는, 그 주인 사내가 얘기하는 손 말고요. 주인 사내가 이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게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문 속에 운문을 삽입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포인트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두 줄, 딱 두 줄, 그 여자의 노랫소리 그거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사건 전개의 입체감, 사실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외화 속에 내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내화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주인이 이야기하는 여자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게 좀 신비로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가 않고 뭐 사내, 주인, 손, 여자, 노인 이런 식으로만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신비감을 좀 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물과 사건 정리를 먼저 볼게요. 사건 1, 앞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손, 나그네입니다. 선악동에 도착했고요.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죠. 사실 이제 여동생을 찾는 거였죠. 주인 사내에게서 소리꾼 여자, 자기가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건 두 번째,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주인과 손의 대화가 등장할 거고요. 주인과 손이 대화하면서 손은 여자가 그 여자의 일, 선악동의 아버지를 묻고 갔던, 유고를 묻고 갔던 이 아버지 일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이 여자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 여자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아비와 같이 갔을 때 노래 부르고 뭐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노래 속에서 비상학을 봤다 그러죠. 날아다니는 학을 봤다든. 폭우에 물이 사라지고 나서 학이 오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학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학을 소리로 불러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의 여자가 선악동에 학을 날게 했다. 사람들도 학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게 아니야. 마치 그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지. 예술적 경지가 굉장히 대단히 올라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 사건 세 번째로 가면 내화, 여자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여자의 노래 속에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속에서 주인도, 이 사내도 비상하게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자는 이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 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음속에 있는 걸 소리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한의 예술적 승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보면, 아니 이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한마리 학이 되어 선악동 포구, 여자가 한마리 학이 되었대요. 이 학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예술의 경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건, 외화로 다시 돌아와서 손과 주인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진행이 돼요. 손이 사실은 누구예요? 오라비 얘기를 빼먹었죠. 주인이 오라비 얘기를 빼먹었는데 손이 오라비니까 빼놓았다 얘기하니, 나와 이 손과 이 여자는 의붓 오누이였다. 그리고 자기가 의붓 아비를 죽일 수 없어서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은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 뭐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여자가 네가 찾아올 걸 알고 있었고 혹시 오면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오라비인지 이렇게 확인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학이 됐다고 얘기해달라. 이런 신비함 속에.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손은 드디어 이 여동생 찾는 걸 멈추게 됩니다. 이게 사실 연작소설이라도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다른 데 가서도 여자를 계속 찾아다녀요. 찾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 잠깐 같이 있었고 계속 찾는데, 사실 얘네는 서로 피가 섞인 남매는 아닌 걸로 보여요. 의붓 남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남매란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도 다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 남자 손은 북을 치고 이 여자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같이 이렇게 판소리를 하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이 여자만 이제 계속 판소리를 계속 하게 된 거죠. 이 남자는 예술이 싫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과 그 다음에 그것의 예술적 승화, 이런 부분이 잘 얘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또 다르죠. 문제 선지 확인해 봅시다. 16번 문제. 자,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문제였거든요.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 이게 너무 정확하잖아. 주인은 이번에야말로 선악동이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학이 날게 된 사연. 이게 바로 뭐예요? 과거잖아. 이걸 통해서 연계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회상이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면 크게 문제없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7번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윗글의 내용에 대한 내용의 문제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였는데 내용을 보시면 틀린 선지가 이거예요. 여자는 선악동에 다시 돌아온 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이 여자 없습니다. 여기 회상에서만 등장합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대화의 주인공 외화에서 대화의 주인공은 손과 주인이에요. 손님과 주인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제시된 지문에서 여자와 손은 만나지 못해요. 이 소설에서는 만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각각의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의 얘기인데 미안 목소리가 맛이 가네.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이 기억에 사내는 여자가 그렇게 선악동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했으니까 귓전을 맴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인상적이었던 과거에 대해서. 두 번째, 가슴 속에 지녀온 이야기를 손 앞에 모두 털어놓은 것만으로 주인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해버린 사람 같았다.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다 이거지. 마음이 좀 후련하겠죠. 디귿,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이번에도 결국 손 쪽이 먼저였다. 손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야기가 뭔 덜 돼 있는 거야. 뭔가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더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 다음 리을, 그의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낮고 차분했다. 주인 얘기거든요. 이 주인이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 난 모든 걸 털어놓겠다. 네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선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혹감을 느꼈다, 뭐 속남을 들켰다 이런 얘기했잖아. 틀린 거고요. 마지막, 주인도 이제 더 사실을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깊이 끄덕여 보였다. 수긍하고 있다. 확인하면 되죠. 마지막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보기가 나오는 문제였어요. 보기에 이제 그 손이 여자를 찾아다니는 행위,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예술적 경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었고요. 얘기를 좀 봅시다. 자, 아비의 유고를 묻고 간 여자아이를 제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누가? 손이. 손. 이 안타까움은 손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의 아픔.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다라든가 사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온 그 옛날의 비상하기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기 시작했다든가 선악동을 옛날의 폭우로 변하게 했다든가 여자의 소리가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소리에서 그런 게 들렸다는 거니까. 그 다음 뿐더러 주막집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 앞도 뒤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도 그러는 사내를 탓하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 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들이 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 얘기야. 이 여자가 떠나고 나서 이 남자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사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댄다고 뭐라고 뭐 학이 날아다니는 둥 폭우에 학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지. 여자가 학이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에이 쉰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그래 너도 진짜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소리를 마을 사람들도 예술적 경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현대시 두 편. 자, 김춘수의 분수하고 그 다음에 틈 사이라는 복효근의 시 두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편 다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분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단계적인 점층, 조금씩 올라가는 것, 조금씩 내려가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단계적 점층을 통해서 분수의 모습, 속성과 숙명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의인법. 분수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분수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어쩔 수 없이는 아니구나.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잖아.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상향을 희구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 요 이상 못 가. 한계. 그래서 못 가고 떨어져. 이게 이제 좌절, 절망 이렇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틈 사이는 역설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시어의 반복. 이거 선지에 나와서 두 개 나온 거야. 공통점으로. 자, 주체의식을 드러낸다. 얘도 운율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찰한 대상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찻잔. 그 다음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외부에서 인간관계의 틈 사이로 인식이 전환됐다. 그러니까 찻잔하고 콘크리트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대와 나로 넘어갔잖아. 인간의 일로 넘어가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문제 선지로 확인해 봅시다. 25번 문제 2시에 공통점을 묻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미 핵심 정리에서 답이 끝나버렸는데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뭐 발돋움하는 발보둠하는 이런 표현들을 확인하면 되고요. 몇 개 안 나와도 돼요. 하나만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틈 사이라는 말이 엄청 반복되죠. 계속 틈 사이. 이게 반복되는 거. 그래서 사실 주제의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는 운율 쪽이 되는데 얘는 운율이라고 얘기하기 약간 애매하거든.
그래서 얘기한 거긴 한데 운유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 26번 문제. 보기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기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적 운명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보여달라는 거였는데, 자, 분수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그런 존재란 얘기지.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가 상승으로 드러나고 좌절은 하강으로 드러나고, 이게 순환하는 거야. 계속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상승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극복의 노력이나 이상을 위한 희구라고 볼 수 있고요. 추락은 좌절이나 현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서 뭐가 나와 있었냐면, 그 그리움으로 해서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것에서 자신의 속성을 초월했다 그랬는데, 초월 의지는 있지만 초월하지는 못했어요. 이해되시나? 초월 의지만 있어요. 초월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27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찻잔에서 틈 사이, 콘크리트 건물 벽에서 틈 사이, 그리고 그대와 나의 틈 사이. 각각의 역할을 묻는 건데, 찻잔에서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뜨거운 불김을 건디고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되어서 서로서로의 찻잔을 붙잡고 이것이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형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콘크리트 건물 벽은 외부의 시련을 막아주어서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그대와 나는 하나 되어서 깊어진 관계. 그러니까 사실 이 틈 사이는 어떤 시련, 고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더 튼튼해진다, 뭐 이런 거지. 뭐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같으면 이거 가시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시. 틈 사이는 여러분들 6-2단원에서 배웠던 가시하고 되게 유사한 느낌이죠. 고통인 거야.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비전을 가봅시다. 정비전 재밌는 거 아니었나요? 자, 핵심 정리.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처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고전소설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많아요. 요약적 정리 안 하고 대화가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극문학으로 만들기도 되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남장 모티프, 여장 모티프. 우리 남장 모티프는, 여자가 남장 모티프 하는 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장 모티프는 좀 드물어요. 그 다음 동전 축사, 동전 던지는, 점치는 거죠. 이런 일이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사건 정리할게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태자가 정소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한 부분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 관음사에 갔습니다. 정소저는 관음사의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발언하러 갔고요. 주소저는 바로 여장한 태자죠. 자, 첫 번째, 주소저가 거짓으로 부친의 안위를 위해서 왔다. 똑같은 목적,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승이 그럼 같이 하시죠 해서 주소저가 정소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발언을. 그러면서 정소저의 탁월한 풍채와 눈물만 기상이에요. 나중에 남장하고 이 사람이 전쟁하잖아, 장수되잖아. 이거 보여주려면 이런 거 항상 있어야지. 여기에 반했어. 자, 그 다음 사건 세 번째, 동전축사. 4번이 나옵니다. 주소저가 2번, 정소저가 2번. 그런데 틀어진 건 1번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간 건 1번. 그런데 방 밖으로 간 건 2번이고 그 중에 1번만 안 좋은 거예요. 잘 보세요. 정랑자 배필이 되게 하려면 방중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양경의 딸을, 양경 누군지 알죠? 정원수, 그러니까 정소저의 아버지를 전쟁에 보냈던 나쁜 놈이에요. 이 딸이 태자의 그 아내가 되기로 돼 있는데, 이걸 퇴할 수라면, 물리칠 수 있다면 방 밖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방 밖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자래. 주소저는 둘 다 오케이, 원한 대로 됐어. 자, 근데 정소저는 부친이 전장에 성공하고 돌아오기란 방중으로 하겠는데 방 밖으로 내려가 버렸어. 안 된 거야. 부친이 이기기 어렵다, 어려움에 빠질 거다는 암시가 되죠. 그 다음 정소저는 본인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어. 직접 전쟁에 나가 부친을 도와서 선전, 내가 전쟁을 잘한다면 방중으로, 그렇게 됐어. 이야기가 다 끝난 거야. 정랑자와 배필이 될 겁니다. 양경의 딸은 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정소저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정소저가 가서 다 발라버릴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중략이 나오고요. 중략 이후에 전장에서 정원수와 정랑자. 정원수는 전쟁에 실패해서 죽게 되었는데 정랑자가 다 물리치죠. 안남국,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원수가 되게 기뻐하잖아. 야, 너 덕분에 살았다라고 정랑자, 정소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니까 정원수가 안남광자의 항복을 받고 소년장수, 정소저죠, 감사의 말을 했더니 아버지 접니다 라고 밝히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자, 문제를 보고 정리합시다. 네 문제구나. 33번 문제.
일단 첫 번째 33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예요. 그냥 가면 되지. 인물 간의 대화. 여기 대화가 핵심이었던 거 보여요? 심지어 문제도 대화야. 34번 문제도 A 대화, B 대화. 이 대화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 정소조와 주소조의 대화를 통해서 정소조의 상황, 정원수와 정소조의 대화에서 정원수의 상황. 이런 게 드러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34번 문제. A 부분은 정소조의 탄식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빠는 전쟁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였죠. 그 다음 B 부분은 정원수가 정소조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A 부분에서는 부친이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B에서는 전쟁에 이겨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 맞는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35번 문제는 동전 축사인데 이미 앞에서 정리했어요. 그 축사에 방중 박바뀐지 뭐가 정리됐는지 이것만 잘 정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깔끔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36번 문제가 복장전환 모티프에 관한 얘기였는데 보기가 있습니다. 복장전환에 여장하고 남장 모티프가 있는데 남장을 한 사람은 정소조입니다.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왜? 여자는 전쟁에 못 가니까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이 모티프 많이 나와요. 홍겨울전 이런 데도 나오고요. 근데 여장 모티프는 좀 드물다고 했죠. 주소조, 즉 태자가 여장 모티프를 했는데 이건 이성과의 교우를 위해서야. 여자인 척하고 만나기 위해서. 한두 편 있어요, 있기는. 시험해 본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잘 골라서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합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던 지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방익의 표해가라는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김기림의 여행이라는 수필입니다. 자, 이방익의 표해가 먼저 정리합니다. 자, 바다에서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서리법과 대구법.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전시가 특히 가사에서는 핵심이야, 핵심. 송민국 할 때 봤잖아. 그 다음 세 번째,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높였다라는 것까지 실제 이야기니까. 가사는 우리가 교술갈래라고 보죠. 교술갈래는 대부분 수필의 갈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한 거란 얘기입니다. 구성 봅시다. 그냥 순서대로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배에서 술 마시며 즐기던 중에서 풍랑을 만났다라는 얘기. 서북간 일진광풍이 호련히 일어나니 태산 같은 높은 물결이 하늘에 닿겠구나. 과장이죠. 굉장히 높은 물결이 일었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두 번째, 풍랑이 심해지고 죽을 거라는 생각이 원통해합니다. 어복 속의 영장.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그 얘기야. 악지아니 원통한가. 원통하다라는 얘기 서리법도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기갈이 심하대. 배고픔과 갈증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마셨어. 그래서 갈증은 가셨지만 너무 춥대. 명천, 밝은 하늘이 감동하셔서 대우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돛대 않고 우러러서 낙수 떨어지는 물을 먹었으니 갈증은 진정했지만 입에서 성해, 아주 차가운 성해가 날 정도로 아주 차가웠다는 얘기죠. 네 번째 갑시다. 섬 3개가 보였지만 바람 때문에 못 갑니다. 일단 보이긴 했어. 동남간에 3대도 큰 3개의 섬이 보였지만 무슨 일로 바람 영세 또다시 변해서 그 섬을 벗어나니 다시 못 보리로 돼. 여기 못 간 거야. 그 다음 5번째, 대양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배 위로 달려들어 8명이 나누어 먹고 살아납니다. 대양에 표탕하여 물결에 부침하니 표탕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부침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 자, 생으로 토막 잘라 8인이 나눠 먹고 올라떴어. 이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왔어. 그래서 8명이 나눠 먹고요. 이 고기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 살았으리. 또 서리법인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6번, 10월 초사일 아침에 큰 섬에 바람 덕분에 닿았습니다. 10월 초사일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어느덧 10월이라 초사일 아침날에. 초사일이면 4일이야 그냥. 큰 섬이 앞에 뵈니 인력으로 어찌하리. 바람 덕분에 겨우 닿아서 도착했고 그랬으니까 이 글을 쓸 수 있었겠죠. 복합지문의 두 번째, 김기림의 여행이에요. 수필이고요. 앞에 있는 거하고 갈래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 앞에 있는 거는 교술갈래 가사였고 이번에는 수필인 거죠. 미안. 자, 여행은 표현 방법에서 이제 열거법, 서리법, 비유법 사실 되게 쉬운 글인데 좀 옛날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게 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나는 산도 바다도 참 좋은데 그중엔 바다가 더 좋다. 바다는 참 자유로운 애들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당장 뭐하러 갈 거예요? 여행사로 갈 거다. 제일 먼 차표는 사실 갖고 싶지만 가지진 못할 것 같고 부럽긴 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편한 여행 챙비를 챙겨서 당장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가는 게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행 가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요즘 나오는 이거랑 똑같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란 노래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야. 자,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떠올렸다. 선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구성 간단하게 봅시다.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고 산과 바다 중에서 바다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산의 웅장과 침묵과 수려함과 초연함도 좋긴 하다. 하지만 바다에 방탕한 동요만 하랴. 그래서 산을 아폴로에, 그 다음에 바다를 디오니소스에 비교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가잖아. 예술가는 당연히 바다가 더 좋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어족들의 여행을 상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고기들의 여행이에요. 여행에서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를 역시 상상하는 부분이 나와요. 해류를 따라서 진주의 촌락, 해초의 삼림으로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어족들,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들에게는 천기예보도, 트렁크도, 차표도, 여행권도 필요하지 않아.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호텔의 식탁에 지늘드는 것은 어종의 여행이 실패담이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여행에 실패했다 이거야. 잘못 갔다 이거지. 그것도 결코 그들의 실수는 아니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의 악덕, 이건 누구? 사람의 악덕이다. 얘들이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열도, 프랑코의 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네, 자유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트리스트 비로에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먼 차표를 보고 부러워하는 부분. 그 다음 네 번째, 여행의 모습을 상상하는. 그리고는 짧은 바지에 노타이로 한 손에 보스톤 백을 들이고 다른 한 손에 단장, 짧은 지팡이를 휙휙 내두면서 차표가 끝난 데까지 가고 싶은, 아주 자유롭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야. 그 다음, 이 사람에게 마지막 여행의 의미는 어떤 거냐? 모든 걱정, 번뇌, 울분, 의무 이런 것들은 잠시 미정고, 완성되지 않은 원도들과 함께 먼지긴 방 안에 묶어서 두고 버려버리는 거야. 다 던져놓고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괴로운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떠나는, 이걸 다 던져놓고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가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이 두 편의 소설을, 이 두 편의 글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선지로 확인해 봅시다. 42번 문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당장 보이는 게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라는 부분이 맞는 선지인데, 주중인이 황망하여 조수할 길 있을 소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가사는 원래 서리법이 포함이고, 그 다음 뒤에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했던 써니룸에서 씹는 수박맛은 얼마나 청신하랴, 얼마나 신선하고 상큼하겠냐,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서리법 사용되는 부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43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큰 섬이었어요. 큰 섬이 앞에 배나 인력으로 어찌하리, 가고 싶지만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사람 힘으로는 못 가겠구나. 그 다음 니은은 뭐였냐면 서랍 속에 엿보인 제일 먼 차표. 둘 다 뭐예요?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차표는 이것 들고 가고 싶은 것, 그 다음 큰 섬은 도달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둘 다 긍정적인 게 대상. 여기서는 그래서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선지에. 그 다음 44번 문제,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소설 구절의 의미들은 뭐 문제로 그대로 나와도 어휘가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렇지만 날더러 둘 가운데 오직 하나만 가려가면 부득불 바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다. 평가에서 나는 바다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제비같이 제자격을 좋아하기는 이국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상상했지. 사실이 아니잖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른 외국물로 대담하게 대화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행동을 떠올린다. 우리 앞에 뭐야? 보여줄게. 요거 상황을 가정하며 하고 싶은 행동을 떠올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 C, 짧은 바지에 노타이로 한 손에 보스톤백을 들이우고 한 손에 단장을 휙휙 내면서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여행의 모습이잖아. 상상이야 이것도. 갈 것이다. 다 미래형이야. 모든 걱정은, 번뇌는, 불분은 다 묶어두고, 이거 봤던 거잖아. 두고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괴로운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다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 나는 다 버리고 가고 싶다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선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행지에서 마무리하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지막, 내가 뽑을 행복의 최후의 제비다.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은 바로 나에게 가장 마지막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45번, 바다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바다에서 가도 바다가 나오고 나도 바다가 나오는데 둘 다 좀 다르죠. 가의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겠는 곳이야. 나의 바다는 가고 싶은 곳이야. 너무 즐거운 곳이고 여행 가고 싶은 곳. 그래서 표의 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조난을 겪는 공간, 벗어나고 싶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여행의 바다는 어족들이 마음 놓고 여행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 국경이 없는 공간, 생명 경기 넘치는 상상의 공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잘들 보시고 시험 잘 보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해피하게 보내려면 시험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잘 보고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 끝!